안녕하세요. 남편하고 저는 슬아의 30대 중반의 딸을 두었어요. 저희 부부의 세상 하나뿐인 외동딸이죠. 늦다면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었고, 그래서 더 애틋하여서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네요. 무조건 사랑으로만 감싸며 교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혹시 모전 여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무한테도 꺼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사연이니까 솔직하게 이런 부분도 밝혀볼게요. 저는 집안에서 오남매의 넷째로 태어난 자식이었는데요.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에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라다 보니 형제들을 견제하려고 드는 버릇이나 질투하는 성질이 강해졌어요. 일부러 엇나가기도 하면서 그걸로 집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였던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이 참 많이 고생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20살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작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자는 규모가 큰 공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죠. 일자리 때문에 타지에 나와 있던 상태였고요. 자기하고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고향에 가서 나랑 살자. 우리 집이 비록 여기보다 시골이지만 돈은 어렵지 않게 있어. 우리 집안이 땅 부자거든.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저 그럼 오빠네 가서 살래요. 이대로 재미없게 부모님이 혼내시는 대로 따르며 살기는 싫어요. 우리 가족들은 항상 저보고 철이 없다고 헛된 꿈이나 꾼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런 가족들이 다 헛된 사람들로 보이는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쫓으면서 살아야지. 나랑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쉬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새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나는 돈을 필사적으로 안 벌어도 되지만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여기에 왔던 것뿐이야. 너라는 보석을 찾았으니 이제 이곳에서의 볼 일은 끝난 셈이지. 어쩌면 오빠는 말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해요? 내가 보석이라고요? 저는 정말로 오빠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시골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어요. 그런 건 염려 놓아도 돼. 본가가 시골일 뿐 나랑 가까운 친척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걸?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서울에 가서 지낼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외에도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생각하면 드라마에서도 안 다룰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당시 저는 완전히 그 남자한테 홀려버린 뒤였죠. 이것이 바로 불꽃 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떠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쪽지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월급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짜에 가출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저는 제가 영화 속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헛된 꿈을 꾸면서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그 남자의 본가는 정말로 시골이었는데 제 예상보다 더욱 나이가 느긋한 그 남자의 부모님께서 저를 맞아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벌러 나가더만 그새 자기 색실은 물어온 거요. 아가씨가 참 곱고 어여쁘게도 생겼네. 근데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어진 그분들의 질문에는 더욱 놀라고 말았죠. 색시라뇨? 아니 물론 저도 그 남자를 얕은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라 여겼었으니 그게 어떻게 가벼운 마음가짐일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대뜸 그 부모님으로부터 첫 만남의 색시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자 정신이 아득해졌더랍니다.
제가 20살이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몹시 당황한 눈치를 보이셨었죠. 아버지, 어머니, 왜 벌써 밀어붙이고 그러세요? 천천히 다 이뤄질 일들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자기 부모를 얼른 달래며 상황을 수습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저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남자의 못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 일주일 만에 저는 그 남자와 도피를 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집은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것보다 모양새가 너무 허름한 집이었고요. 그 남자가 집에서 막내, 그것도 늦둥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기분도 묘해졌었죠. 사남매의 막내였어요. 그 남자는. 그 남자의 누나 2명, 형 1명은 이미 시집 장가들을 다 간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아가씨가 바로 그 집에다가 아들 낳아주러 온 사람이에요? 젊으니까 건강하긴 하겠다. 기회도 많을 테고. 네? 아들을 낳아주러 왔다뇨?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아니, 그게, 아휴, 그 집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를 다 낳았는데 전부 딸이라는 건 이 동네에서는 널리 퍼진 이야기라서 좀 신기하잖아요. 손주가 무려 8명이나 되는데 전부 손녀.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나 아들 낳는 거, 손자 갖는 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이해는 가요. 막내 아들한테는 반드시 손자 볼 거라고 엄청 벼르고 있었던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가 이런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아가씨한테는 기운이 느껴져요. 아들을 낳을 것 같아. 그리고 다산을 할 관상이라니까? 못해도 애를 셋은 낳겠어.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다산도 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걸요. 아무튼 그때 정신을 쏙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자기 조카들이 전부 여자니까 자기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자기 부모의 뜻을 따라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 그때 20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자기가 25이라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 27이었습니다. 나이를 2살 속였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말대로 농사 짓는 땅의 규모가 꽤 되길래 그래도 재산만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였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것 뿐이더군요. 서울에는 먼 친척들이 있었으나 언제든지 가도 된다거나 그곳에서 지내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관계였죠. 멀디먼 친척이라서 교류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여러모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죠. 오빠는 대체 나를 뭘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들은 것들 다 뭐냐고요? 나랑 같이 꿈을 펼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같이 서울도 가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결혼? 아들 출산?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나를 이해시켜 보란 말이야. 미안해. 하지만 너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 헛된 말이 아니었어. 내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우선 나랑 살림부터 차리자. 결혼하면 우리는 더 돈독해질 거고 인생의 설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계속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말해봐요.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 보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네가 얼굴도 키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 보이더라고. 거기에 착하고 순진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면서 너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 남자가 말했던 적임자란 멍청하게 헛된 꿈에 부풀려서 자기 본가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눈도장 찍고 결혼한 뒤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였겠죠. 제가 어린 나이니까 한 번에 아들을 못 낳더라도 계속 낳다 보면 아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대목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골은 폐쇄적인 동네였고 저는 그곳에서 불과 3주 만에 그 집에 며느리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남자의 누나들. 형이 곧 와서 저를 만날 거라는 얘기까지 듣고는 제가 냉철해지고자 애썼습니다. 이대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이런 깡촌 시골. 게다가 겨울인데 내가 걸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리가 없어. 동네 사람들의 눈도 있고 왠지 나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도망이 아닌 것처럼 도망치는 수밖에 없잖아. 정신 차리자. 저는 태도를 바꿔서 그 남자는 물론이고 그 남자의 부모에게도 살갑게 대했어요. 어차피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인생의 길을 찾게 돼서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빠, 내가 오빠한테 말했었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정말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중대사는 바로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이죠. 그 정도의 가족에는 나도 있어서요. 가족들 앞에서 결혼하겠노라고 선언을 당당하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저는 태연자약하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핑계였죠. 그 남자가 탐탁치 않아 하자 묘안을 내기도 하였어요.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설명 다 해놓을 테니까 오빠가 나보다 이틀 뒤에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게 어때요? 그럼 오빠는 우리 부모님께 혼날 일도 없이 결혼 허락 받을 수 있을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좋아. 네가 먼저 얼른 출발해. 그렇게 저는 뻔뻔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치사한 놈은 저에게 따로 차비도 주지 않으면서 돈 있지? 이런 말을 했었더랬죠. 마지막이라 생각하기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저는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린 후유증이었겠죠. 딱 한 달 만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가출 쪽지만 남긴 채 사라졌던 제가 나타나자 가족들은 난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혼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밝히기도 전에 그냥 무작정 혼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호적에서 파신다느니 어쩐다니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 같은 왈가닥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의 저랑은 다르게 눈물만 서럽게 흘리고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그런 저를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저한테 그간 뭐라고 지냈냐고 그제야 이유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더 혼날까봐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저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져서 솔직히 다 털어놓았어요. 저는 죽도록 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큰오빠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쳐서 쫓아내졌죠. 죽여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거라고, 다시는 내 동생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큰오빠가 으름장을 놓자 그 남자는 겁에 질려서 조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헛된 유혹에 넘어가 그 남자를 따라갔던 그 일의 후유증을 겪었어요. 갑자기 남자를 만난다는 게,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졌죠.
그 후로는 조용히 일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다만 연애를 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빠의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너도 언젠간 시집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계속 정신 빠져 있으면 어떡해? 네 나이가 지금 24이야. 이제 남자를 만나봐야지. 잔말 말고 내 친구가 다리 놔준다는 녀석하고 만나봐. 하지만, 오빠, 나는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 왠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꺼려져. 알잖아. 누가 당장 결혼하래? 남자를 만나나 보라는 거지. 하여간 너에게 거부권은 없어. 어쩔 수 없이 24세 봄날에 새로이 상대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또 저의 비극이 되었답니다. 안 그러게 생겨서는 그 상대가 술버릇이 참 안 좋았어요. 무엇보다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이었죠. 분명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만난 지 반년 정도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 해의 연말부터 확실히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었죠. 어디 여자가 남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야? 너 그런 말 대꾸 하는 버릇은 어디서 들었냐? 아, 차롭고 앙탈이나 잘 부리면 될 것이지. 주제 넘게 굴지 마. 이건 경고야. 저는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 상대가 그러는 것인가 싶었으나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그럴수록 더 다가왔고 집착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 상대는 점차 저의 옷차림이며 걸음걸이까지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입맛대로 저를 길들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만취해도 상관없었지만 저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술에 취해서는 안 되었고 유행에 따라 미니스커트를 입는 건 천박한 것이었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어요. 그 상대는 저를 점차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구속했던 것 같네요. 당연히 제가 자기랑 결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 상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은 그 상대가 바람이 났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은 상태에서 저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황당한 건 제가 그 상대에게 그럼에도 기회를 줬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한술 더 뜨자면 그랬을 때 제가 그 상대에게 차였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 순간 그 상대와 함께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모두 낭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그때부터 그 상대가 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되새길수록 혐오스러웠죠.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상대는 저에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했고요. 그러자 그 상대는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니까짓 게 감히 내가 저 자세로 나왔는데도 나를 거절해? 야, 네가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평생 좋은 남자 따위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탈자야. 연애도 결혼도 너는 분명 망할 거다. 내가 장담한다. 그 이별의 현장에서 저는 두려움을 떨어야 했었죠. 그 후로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지만 저 젊었을 적에는 20대 후반 여자가 결혼 상대도 없다고 그러면 노처녀로 취급이 되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부모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안에 돈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 시집 갈 때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딸내미가 노처녀로 늙어가는 꼬라지만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쓸데없는 것들로 자잘한 사고를 치더니 나이가 들면서는 결혼 문제로 속을 썩이는 딸이라며 부모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 아픈 내용의 잔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29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또 자기의 친구분을 한 달이 걸친 끝에 연결해준 만남이었는데요. 제가 바로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선자리에 나갔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였죠. 표정부터가 별로였고요. 그런데 제 귀를 잡아끄는 남편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 집안에 땅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골집에 땅이 꽤 된다고 하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제가 20살에 만났었던 그 남자요. 시골집에 땅 있다고 저한테 거짓말했었던 그 남자가 떠오르면서 저는 희한하게 남편한테 흥미가 가더라고요. 별로 만남에 갈급하지 않았던 제가 무덤덤히 질문을 했었죠. 집에 땅 있다는 거, 그거 정말인가요? 남의 땅인데 거기서 농사만 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한테 농사 지으라고 빌려준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건조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땅은 남편 집안 땅이고 하도 땅이 많아서 남들한테 농사 지으라고 빌려주고 있다는 그 간결한 설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유효했던 요소는 딱 그것뿐이었어요. 별것 아닌 계기로 결혼까지 하다니 저 정말 독특한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자식 낳는 문제에 별 관심 없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동했는 걸 어쩌나요? 왠지 이 남자라면 결혼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제 나이 30에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를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결혼 안 하면 재산 안 물려준다는 시댁의 성화가 지긋지긋해서 결혼이 필요했던 상태였고요. 저는 노처녀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 취급하는 부모님의 언행을 더 이상 참기 싫었을 뿐이었죠. 남편하고 결혼한 지 5년 뒤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로 딱 5년 뒤에 시어머니께서도 따라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요. 큰 시누이는 25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엄청난 부잣집으로 갔어요. 아예 시댁에 딱 붙어 사는 인물이었고요. 작은 시누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작은 시누이를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에 처음 봤었네요. 저희 결혼식 참석하러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고 그러다간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그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재미교포도 아니고 진짜 미국인이랑 결혼한 인물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곁에 두고 믿을 만한 자식, 재산 운운할 자식은 남편뿐이었던 거예요. 조건, 상황만 보자면 남편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골 수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이게 참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남편은 그런 것에 하필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고 보니까 속에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원래 성격이 어딘가 차분하고 점잖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깊고 치료하지 못한 우울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게 성격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차마 이런 사연글에 적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을 남편은 군대에서 접했었더군요. 그 시절에 심리치료 같은 게 어디 있었겠나요? 정신력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꿋꿋이 버티며 술로 있는 때였죠.
애석하게도 남편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에서 목도한 사건 때문에 두고두고 힘들어했대요. 그런 후유증을 갖고 있던 남편을 위로해줬던 여자가 있었다더군요. 그 여자한테 마음을 여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고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되었대요. 남편에게는 빛이며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났대요. 남편한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렸다는군요. 게다가 이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었던 조부모님께서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시기까지 했었답니다. 참고로 남편 집안의 땅, 그건 다 조부모님께서 일구신 재산이었대요. 하여간 남편의 이런 과거나 속마음을 알게 된 건 결혼 생활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차차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은 참 음울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었네요. 이런 사람과의 사이에서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을 낳고 나서 다짐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겠다고요.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유년기를 보내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제가 못 받은 사랑을 넘치도록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 제 뜻대로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을 부모님 원망하며 살았었습니다만 제가 딸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딸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으니까요.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사춘기를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잘못 넘긴 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딸은 이때부터 엇나갔었으니까요. 제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더군요. 제가 딸이랑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죽했으면 살짝 혼절을 했던 적도 있었네요. 이때가 딸이 고2였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딸은 공부는 그럭저럭 했어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꽝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시원치 않은 놈들만 만나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자꾸 사귀는 게 신기했었네요.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는데 큰 사건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터졌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5에 꼴랑 반년 만난 남자와 결혼이요? 이거 어느 부모가 허락합니까? 저는 이성을 잃고 격렬히 반대했는데 남편은 침착하기 짝이 없었죠. 차분히 이유를 대더군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요? 내 얘기, 내 마음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지만 이미 조건이라는 객관적인 것이 나와 있잖아. 그 남자는 능력이 부족해. 남자 나이 29에 모은 돈이 1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 남자의 현재 직장, 연봉, 학벌, 앞으로의 계획, 집안 수준. 이런 것들이 문제란다.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 남자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해. 이 결혼 이렇게 섣불리 진행할 만한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딸. 아빠는 사랑을 그런 것으로 계산해요? 내 마음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뛰는데 이걸 따라가야 맞죠? 남편이 맞는 소리를 하자 딸은 오히려 펄쩍 뛰었던 것 같아요. 딸이 말하는 꼬락서니가 꼭 옛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속으로는 뜨끔했었네요. 기어이 딸은 집을 나갔어요. 그 놈팡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일절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돈도 없으면서 그 잘난 땅은 어차피 안 파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협박하지 말라면서 딸은 더욱 화를 내며 저희 부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놈이랑 살림 차려서 살더니 혼인신고까지 했죠. 복장 터질 일이었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딸을 끌고 와야 한다고 날뛰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늘 이랬죠. 자신의 모든 열정, 능률적인 결정력 등을 전부 과거에 두고 온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어요. 심지어 자기 딸 일이라는데도 어쩜 그렇게 관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말릴 만큼 말렸고 할 만큼 다 했대요. 저만 미칠 노릇이었죠. 결국 1년 뒤 딸은 저희 부부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놈이 바람을 피웠더군요. 그것도 한 사람하고만 피운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대면서 돈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이 여자한테 빌린 돈을 저 여자한테 빌려서 갚고 그놈의 수작에 휘말린 딸은 자기의 돈을 잃은 뒤였고요. 네 한 몸만 무사하면 됐다. 그래, 인생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엄마, 고마워. 정말로 미안해요. 딸이 본의 아니게 빚까지 지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였고요. 집에 있던 현금으로 그걸 다 갚아주었죠. 딸은 이혼 후 4년 뒤에 저희 부부한테 결혼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 마음에 꼭 들 거라고 하면서요. 자기보다 한 살 연하이긴 하지만 연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든든한 남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랑 시댁 식구들은 전부 멀리 사니까 나는 시집살이 할 일도 없어요. 게다가 돈이라든지 이런 배경 있잖아. 이런 게 내가 훨씬 기우는데도 나 하나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전인데도 벌써 입에 시댁을 올리는 걸 보니까 딸이 진짜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은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혼 후에 너무 힘들어 있었던 딸이 다시 밝은 미소를 찾은 것에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답니다. 원체 사회생활을 힘들어했던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다 관두었고 시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시골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도 함께였죠. 고즈넉하게 그냥 조용한 시골 풍경을 벗삼아 살았을 뿐 농사도 작게 하는 거라서 별로 돈벌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댁에 원래 있었던 재산 그 땅 말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팔 생각이 없었네요. 제가 설득도 몇 번 해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남편이 보통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렸고요. 딸이 시집갈 때 보태줄 돈이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사위들 청년이 반듯하고 착한 사람이라 안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돈 보고 결혼 결심한 게 아니라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려요. 사위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네요.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딸네 부부는 서울 근교의 경기도에서 살림을 차려 살았으나 거리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딸을 보러 제가 자주 갈 수가 없었고요. 딸이 시간 내서 내려와 줄 때 그렇게 얼굴 보며 지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 생일에 딸이 내려오질 않아서 내심 섭섭하기도 하였고 왠지 교류가 점차 뜸해지는 것 같아서 하루는 작정하고 딸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뻔히 자기 아빠가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건 서운하다고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있었던 딸이 갑자기 욱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네가 말을 안 해주면 나야 네 사정을 알 수가 없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눈치가 보인다는 건데? 됐어. 그냥 말을 말자.
나 진짜 하루하루 너무 피곤해서 지금 엄마랑 이런 소모적인 대화를 할 기력도 없어. 딸은 저한테 오만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더군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제 기질을 너무나도 물려받았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또 좋지 않은 흐름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였습니다. 딸이 자기 시댁이랑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호된 시집살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노파심이 들 때마다 사위한테 연락을 했죠. 사위가 장사하느라 바쁜 사람이라서 저랑 전화로 오래 할 틈도 없는 것인지 통화를 자꾸 짧게 하려고나 하였으나 저한테 얼마나 말투를 착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중하면서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딸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더욱 잘 챙기겠다면서 저를 몇 번이고 안심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 딸이랑 사이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분이 또 가라앉았어요. 전화를 미리 주었고 용돈도 보내주었지만 저희 부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딸 얼굴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속상했던 제가 일부러 동네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김장김치를 많이 했고 딸한테 가져다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딸한테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제가 그 전날에 깜짝 방문 소식을 알렸더니 딸이 놀라면서도 좋아하더군요. 그 반응에 흐뭇해서 고단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상경길에 올랐었어요. 딸네 부부가 사는 빌라에 도착해서 받아놨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고요. 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사위는 갑자기 가게에 바쁜 건수가 생겨서 아직 안 온 상태였습니다. 아유, 이 집이 동양이라 그런가? 어째 바깥만큼 집안도 추운 것 같네. 우선 보일러부터 돌려야겠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문 옆에 있는 보일러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추우니까, 그리고 이따가 딸이랑 사위가 올 거니까 미리 집을 따뜻하게 해놓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30분이나 흘렀을까요? 착하고 예의 바른 제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사위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굴더군요. 순간적으로 아유, 가게에서 안 좋은 일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미 상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위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보일러가 켜진 걸 확인했어요. 그러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거 보일러가 지금 왜 돌아가고 있죠? 장모님 오셨을 때부터 보일러 틀어져 있었어요? 아니야, 장서봐. 내가 와서 보일러 켠 거야. 너무 춥길래. 하, 진짜 열받네. 노인네가 치매라도 들었나? 뭔 보일러야? 장서봐? 그거 혹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지? 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을 때 사위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모멸감이 확 올라오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집에 가만히 있자니 점점 너무 추워져서 보일러를 틀어버렸어. 내가 집주인도 아니건만 함부로 보일러를 튼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안하시면 애초에 미안하실 일을 안 하셨으면 됐을 텐데요. 뭐? 장서방,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알던 장서방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장모님은 여기보다 훨씬 추운 시골 사시는 분이 뭐가 대체 그렇게 추우셨길래 대뜸 보일러를 트셨어요? 냉전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태까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네.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어. 아니면 우리 딸하고 크게 싸우기라도 한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설명을 해봐. 설명은 뭔 설명이요? 자기 딸을 돈 없이 몸만 딸랑 시집 보내셨으면 이제 아무런 상관도 마셔야죠. 저는 그럴 작정으로 가난한 집구석의 외동딸이랑 결혼한 건데요. 장모님이 귀찮게 구시면 달갑지가 않아요. 장서방, 우리 딸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돈 얘기로 두 얼굴을 보여? 아이씨, 노인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위가 고함을 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시골 집에 처박혀서 조용히 사시라고요.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딸 시집 보냈으면 알아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네? 장서방, 그럼 지금까지 내 앞에서 다 연기한 거였어? 꾸며낸 모습들이었냐고?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거냐고. 입 다무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보일러 트면서 얼마나 역겨운 웃음을 지으셨을지 상상만 해도 점심때 먹은 게 속에서 올라올 것 같네요. 제발 을이면 을답게 사시죠. 어디 감히 갑 앞에서 추태를 부려. 돈도 없으면서 바락만 하는 걸 보기 안 좋습니다. 충격 속에서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참았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역할에서도 본 적 없는 언행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위 앞에서 제가 울면 그건 비참한 일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딸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껏 눈물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비웃듯이 말하는 사위에게서는 인간적인 면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즐겨보았던 어느 일일 연속극에서는 말이죠. 악당이 주인공 일행을 괴롭히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수를 총동원했어요. 원래 주인공이 부잣집 핏줄이었지만 악당의 계량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사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악당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동안 전혀 죄책감이라는 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존재 이유란 주인공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요. 악당은 그런 이유로 드라마 안에서 역할이 탄생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사위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의 악당을 떠올렸어요. 이제 알겠더군요.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적이, 악이, 경멸.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자기를 숨기거나 드러내려고 가면을 썼다가 벗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었던 사위의 태도. 철저히 그 속 알맹이가 악당의 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위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뉴스에서 강력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니 무슨 패스니 하면서 성격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위도 그랬나 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알이 돌아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한 저를 향해 거지 집안, 그런 주제의 염치를 모르는 무례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위가 저한테 꺼지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줘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을 더 맡길 수는 없어.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폼은 잘 잡으시네. 아, 그런데 돈 봉투 건네주는 멋진 장면을 연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죠? 그런 걸로 폼은 안 잡으시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을 경박하게 하던지 뒷목을 잡고 싶은 걸 애써 참아가며 집을 나섰어요. 그날 오후 날씨가 영하 10도였는데
보일러 좀 틀었다고 저한테 오만 소리를 다 해댄 사위. 그 두 얼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선 즉시 딸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딸이 퇴근하자마자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만났죠. 오랜만에 본 딸이 수척해 있는 것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꼴이 이게 뭐야?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침묵을 지키던 딸이 입을 열었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전말이었어요. 사위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제 딸의 길을 죽여놨대요. 결혼하면서 몸만 딸랑왔으면 응당 알아서 기어야 하지 않겠냐며 딸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집안 식구들은 제 딸한테 오만 잡일까지 다 시켜대면서 대화에는 제대로 끼워주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다더군요. 딸이 저희 부부를 보러 오지 않은 것도 사이놈이 다 시켜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딸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기에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강했대요. 그래서 그 울분을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돈을 따지던 사위놈은 웃기게도 자기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거의 협박을 당해서 딸은 현금 대출을 받았고 그걸 사위놈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 주제에 가게 직원인지 알바인지 하는 여자애랑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것 같더라. 나 진짜 비참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이 말을 마치곤 제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심정이 우울하니까 저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버렸던 게죠. 저도 그래 봤었기 때문에 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와 딸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저희 모녀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딸은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좀 든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우선 해결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딸은 사위놈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는데 사위가 노예 주제에 어디 도망가냐 그러면서 딸을 비웃었다네요. 이 나쁜 놈이 딸한테 계좌 내역 다 보여달라면서 거기에 있는 돈 전부랑 월급 3개월치를 10원 한 장 빠지지 않고 가져오면 이혼을 고려해주겠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딸이 전해준 이 이야기에 제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시골 땅 전부 팔자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다 우리 딸한테 갈 건데 지금 이러지 않아도 돼. 이 답답한 인간아, 지금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어차피 돈으로 뭘 해볼 생각도 없는데 왜 쥐고 있어요? 왜 미련하게 굴어? 저는 길길이 날뛰면서 물컵까지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었죠. 그만큼 속이 뒤집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놀란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니 그 땅을 팔겠다고 했어요. 딸은 사위놈이랑 살 수 없다며 그 집을 나와서 자기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이제 이혼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 비열한 사위놈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건물을 아예 사들였습니다. 3층짜리 개뼈따기 건물. 그까짓 것 사는데 전혀 망설임 따위 없었죠. 웃긴 것이 사위놈 가게의 실제 주인은 그놈의 사촌 형이더군요. 자기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악랄하고 속은 저희 딸이 말해준 바 있었기에 그 사촌 형이란 놈도 좋게 보이지 않았네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이 사위놈이 가게의 여자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아예 다 알고 있더군요. 그 증거 사진대로 확보하는 것에는 건물의 3층 세입자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위놈 가게 쫓아내면 1층 자리 준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면서 저를 도와주었죠. 가게 운영하면서 영 개운하지 못한 일들도 사위놈이 자주 벌이는 모양이었는데 3층 세입자가 그걸 다 족족 신고하면서 영업에 회방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바람난 증거를 토대로 딸은 이혼을 준비했어요. 제가 돈 대줄 테니까 얼마든지 변호사 도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딸은 상간녀 소송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그 사위놈이 지랄 개거품을 물면서 화를 내더니 종국의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그러면서 주둥이로는 또 개변을 쏟아냈어요. 네가 마음 곱게 쓰고 그냥 넘어가 줘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잖냐. 제 젊은 날 적에 만났던 이상한 놈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네요. 그놈들이나 사이놈이나 타고난 성정이 시궁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비록 그놈들한테 속 시원히 한 방 먹여주지 못했지만 제 딸을 아프게 한 놈한테는 제대로 응징하고자 했네요. 계약을 더 안 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최소 몇 년은 더 장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갈 곳도 없고 당연히 여기서 더 장사를 할 줄로만 알았다고요. 가게 임대 계약이 끝나갈 때 사위놈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만났을 때 아예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장모님, 설마 새 건물주가 장모님이셨어요? 그런 건 알지 못했는데. 실제 가게 주인은 네 놈이 아니라 네 친척이잖아. 굳이 네 놈한테 따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 네 놈이라뇨. 장모님,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요. 이혼 소송 당한 주제에 어디서 사위 우는 애? 잔말 말고 당장 가게나 빼. 너 같은 후안무치에게는 내어줄 자리가 없으니까. 집안에 재산은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돈은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다르게 대해드렸을 텐데요. 저를 속이신 거, 기만하신 거 다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게 빼라는 말씀만 거두어 주세요. 저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입술을 덜덜 떨면서 사위놈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스워서 혼났습니다. 웃음을 참을 필요를 못 느꼈기에 그게 소리내어 웃어버렸죠. 사위놈은 망연자실에서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이제 내려다보는 입장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란 게 참 무서워. 그렇지? 상대의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니까 말이야. 아무튼 잘 지내게. 앞으로도 더러운 언행을 실컷 일삼으면서 그렇게 사시게나? 고개를 떨군 그놈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제 과거의 일들에서 겪었던 억울함이 함께 씻기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그놈이 도맡아 운영했던 가게는 쫓겨났죠. 딸은 그놈하고 성공적인 이혼을 해냈고요. 그놈이 유책 배우자였기에 제대로 돈까지 한몫 챙기면서 통쾌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죠.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놈은 다시 먼 동네에 차린 가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단 후문이었죠. 딸은 이혼 뒤 활발해졌으며 무엇보다 야무진 성격이 되었어요. 사실 건물주는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요. 어쩌다 보니 시골집은 세컨하우스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상경에서 건물 관리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점차 바뀌었답니다. 다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간이 갈수록 표정에서부터 활력이 생기지 뭔가요.
그러게. 내가 진작 땅 팔아서 돈 좀 쓰면서 살자고 했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된 거지, 이 사람아.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제가 가끔 들들 볶아도 남편의 기분은 왠지 좋아 보여요. 전 사위였던 망할 놈 때문에 사들였던 건물. 솔직히 투자 가치 따위는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 근처가 불과 몇 년 뒤에 확 개발될 줄 누가 알았나요? 완전히 수지 맞았어요. 아, 물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딸의 모습이 저희 부부가 얻은 최고의 수확이었답니다.